네, 여러분 이제 지금 두 번째 시간입니다. 인사노무 관리를 풀어볼 거고, 아무래도 여러분들이 이제 경영조직론은 이제 선택 과목이고 인사노무 관리는 이제 공통 과목이니까 조금 더 재밌게 들어주시겠죠. 그래서 먼저 아까 봤던 것처럼 인사노무 관리도 한번 채점평을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보면은 이게 상당히 저는 제가 수험을 처음에 시작할 때 이 채점평을 다 뽑아가지고 각 과목별로 채점평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채점평을 좀 참고를 해서 그럼 어떤 식으로 공부를 해야 되겠다. 이제 그런 거를 좀 정리를 스스로 했었었는데 이제 이 채점평 서비스가 좀 이제 중단이 돼서 좀 아쉽긴 아쉬워요. 그래도 이제 지금 그 과거에 나왔던 채점평은 여전히 지금 인터넷에 있으니까 여러분들 그것도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른 과목들도 보면 굉장히 좋거든요. 그래서 먼저 보시면 2017년도 26회 2차 시험에서 채점평이 어떻게 나왔냐면 그 두 번째 문단에 인사노무 관리 전 범위를 대상으로 공인노무사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하는데 기본이 되는 문제. 기본에 동그라미 쳐보세요. 기본. 지금 여기서 지금 중요한 내용들을 굉장히 많이 말해주고 있는데, 그리고 또 그 아래 문단에 또 두 번째 또 인사노무 관리를 이해하는데 기본이 되는 내용 위주로 출제가 되었다. 기본이 또 나옵니다. 그리고 또 3번 문제를 보시면 오른쪽에 가셔서 3번 문제를 또 보시면 마지막 줄쯤에 향후 기본적인 내용에 기본적인 내용을 이렇게까지 강조를 하고 있는 이유가 뭐냐면, 사실은 저도 이제 그 1년 동안 이제 강의를 하고 이제 제가 이렇게 그 첨삭을 했는데 거의 한 1000권 정도를 했거든요. 1년 동안 1000권 넘게 이렇게 첨삭을 해보면서 느낀 게 뭐냐면, 그러니까 여러분들처럼 아예 어떤 수험 경력이 없으면은 그래도 괜찮은데, 수험 경력이 조금 있으신 분들은 답안지를 어떻게 쓰시냐면 굉장히 문제가 요구하지도 않았는데 자기가 쓰고 싶은 거를 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내용은 완성도 못했으면서, 기본적인 내용은 준비도 안 됐으면서, 그거를 이제 눈속임을 하려고 쓸데없는 얘기를 좀 많이 붙이시는 거죠. 화려하게 보이는 답안지. 근데 교수님들이 보기에,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도 이게 너무 다 보이는데 교수님들이 보기에 심지어 어떻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이 어떤 정확하게 뭔가를 이해하고 정확하게 뭔가를 쓰려고 하는 노력을 하지 않고 그냥 학원에서 주는 어떤 기계적인 어떤 답안지를 달달 외워서 문제가 요구하는 거랑 전혀 상관없는 그런 어떤 답안지를 지금 쓰고 있구나. 그게 보이는 거예요. 기본에 지금 충실하지 않은 그냥 되게 화려하게 보이려는 그런 답안지는 굉장히 가볍게 읽힙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좀 더 정확히 말하면 잘 읽히지 않아요. 눈에 안 들어와요. 지금 이 사람이 나에게 얘기하고 싶은 메시지가 뭐지? 좀 이런 의문이 든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의문이 한번 들게 되면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는 굉장히 기본이라고 하는 그런 키워드를 강조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중요한 키워드가 여러분들 기타 의견의 첫째라고 되어 있고, 두 번째 줄을 보시면 일부 답안의 경우 문제의 의도를 정확히 이해하지 못한 채 유사 개념에 대해 공부한 내용 또는 미리 준비한 답안을 기계적으로 기술하는 경우가 있었다. 문제의 의도, 네모 치시고 별표 치세요. 문제의 의도. 정말 중요한 개념입니다. 문제의 의도. 제가 이제 내년에 1기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모의고사를 이제 한두 번씩 보고, 이제 특히나 이제 2기 때는 매일 모의고사를 보죠. 그러니까 매주 모의고사를 보죠. 그때가 되면은 제가 정말 목이 터져라 얘기를 할 텐데, 문제의 출제 의도를 여러분들이 간파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인사노무 관리를 풀어드리면서도 제가 얘기를 드릴 텐데, 이 출제자가 이거를 왜 물어봤을까? 굳이 이 쟁점을 지금 문제로 낸 의도가 뭘까? 여러분들이 그거를 고민하고 거기에 부합하는 답을 쓰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문제의 의도가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다. 그리고 두 번째 27회 채점평을 또 보시면 3번 문제를 보시면 3번 문제의 첫 번째 줄에 단순 암기식 지식이 아닌 논리 추론 능력을 측정하기 위해서 논리 동그라미 쳐보세요. 논리. 이것도 제가 나중에 엄청나게 강조를 할 텐데, 여러분들이 지금 쓰시는 글은 뭐냐면 논리적인 글이에요. 논리적인 글. 그러면 이 논리를 여러분들이
주장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주장을 할 때 이게 되게 이상한 게 뭐냐면 여러분들 나중에 이제 답안을 써보시면 아시겠지만 분명히 내가 쓸 때는 굉장히 막 정말 잘 쓴 것처럼 느껴지는데 나중에 다시 한번 읽어보면 주장만 있고 근거가 없어요. 항상.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근거를 안 쓰시는 거예요. 근데 그게 진짜로 여러분들 안 그럴 것 같지만 안 그럴 것 같죠. 안 그럴 것 같은데 3기까지 가서도 그게 잘 안 고쳐집니다. 논리에는 당연히 주장이 있어야 돼요. 논리적인 글이라고 하는 거는 주장에 따르는 근거가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근거가 없다라는 거예요. 지금 교수님도 그거를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근거 없이 당신은 왜 주장만 하고 있느냐. 그리고 세 번째 이제 2019년도에는 역시 세 번째 줄에 문제에 대한 정확한 이해. 문제에 대한 정확한 이해. 그러니까 문제에 대한 출제 의도를 고민을 하라는 거죠. 문제 자체가 지금 뭔지도 이해를 못하고 답안을 쓰고 있다는 거를 지금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문제가 정확히 뭐냐. 그것부터 지금 고민을 해야 된다라는 소리인 거죠. 자, 그래서 2019년 문제. 네, 그래서 이제 앞쪽에 이제 보시면 문제를 먼저 볼게요. 문제를 보시면 이게 지금 제가 시험 봤을 때 문제거든요. 이제 제가 이거 1문을 이게 지금 1문이 50점 만점이잖아요. 50점 만점에 제가 이거를 41점을 받았어요. 41점을 받았고 그리고 그래서 이제 총점이 제가 한 82점인가? 그러니까 100점 만점에 82점인가 84점인가 아마 맞았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이제 표점을 돌려가지고 이제 66.7점 정도? 그러니까 이제 50점 만점에 41점이면은 사실은 굉장히 높은 점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은 제가 이 문제에서 어떻게 그렇게 고득점을 할 수 있었는지, 그래서 이제 66.7점을 어떻게 맞았는지. 그래서 이거 여러분들, 그러니까 지금은 그냥 약간 우리 그냥 재미로 그냥 이제 가볍게 들으시면 되는데 저희가 이제 그 시험 합격 점수가 60점이잖아요. 그러니까 60점을 넘으면 합격이지만 표점을 돌려서 이제 좀 인원수를 조절을 하죠. 그래서 올해는 한 예상하는 게 뭐 한 400명 정도 뽑힐 것 같다고 하던데 400명 정도? 그러니까 이제 그 한 4,500명 정도 시험을 보신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이 중에서 그러니까 한 8%밖에 합격을 못 하는 거죠. 상당히 어렵죠, 여러분들. 그래서 아무튼 66점이 나오면 한 문제에서 그러니까 66.7점이 나오면 하나의 과목에서 다른 게 한 55점 정도 나와도 돼요. 그러니까 한 문제가 약간 펑크가 나도 합격을 할 수 있는, 그러니까 합격을 하드캐리 할 수 있는 점수입니다, 여러분들. 왜 제가 이런 걸 말씀드리냐면 우리가 추구하는 거는 고득점. 우리는 단순히 합격을 하는 게 아니라 저희는 저처럼 인사노무관리에서 엄청난 고득점을 해서 아주 넉넉한 점수로 합격하는 게 이제 우리의 목표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한번 보시면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 중요한 게 뭐라고 있어요? 문제 출제 의도라고 있어요. 그러면은 출제 의도가 뭘까? 여러분들 추리하면서 한번 들어보세요. 자, 먼저 문제가 직접적으로 요구하는 것을 먼저 체크해 볼게요. 그러면은 성과관리의 목적 3가지, 효과적인 성과관리 운영을 위한 기준 5가지를 설명하라고 했어요. 그러면은 그냥 일단 표면적으로 문제가 요구하고 있는 거는 2개밖에 없네. 그런데 여러분들 성과관리의 목적 3가지를 쓰기 이전에 성과관리가 뭔지 개념을 먼저 써줘야죠. 개념. 그래서 첫 번째 대목차로 성과관리의 개념을 써줍니다. 성과관리의 개념을 써주고 성과관리의 개념을 써준 다음에 두 번째 목차로 성과관리의 목적 3가지를 그냥 써주시면 돼요. 여기까지는 조금 그러니까 플랫한 문제입니다. 평범한 문제 3가지를 써주시는데 성과관리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이제 과거에 여러분들 뭐 필기를 할 게 많나? 근데 이제 여러분들 그러면은 여기서 한번 추리를 해보시는 거예요. 성과관리가 뭘까요, 여러분들? 성과관리. 그냥 직관적으로 떠올려 보시면 이거는 지금 어떤 직원들이 성과를 내기 위해서
종업원들의 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어떤 조치를 취하는 것처럼 느껴져요. 그러니까 일단 우리 지금 지식이 없으니까 일단 그냥 직관적으로 느껴보면은. 근데 여러분들 이 성과 관리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사실은 어느 개념에서부터 시작이 되었는지를 봐야 돼요. 이 성과 관리는 원래 평가 관리에서 시작을 했어요. 근데 그러면 여러분들 그냥 직관적으로, 역시 직관적으로 그러면 평가 관리는 뭐 같아요? 종업원들을 평가하는 거죠. 이 사람들이 지금 성과를 많이 냈는지, 그러니까 잘했는지 못했는지 단순히 평가를 하는 거에 그치는 것이 이제 과거의 평가 관리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 이 문제를 낸 사람은 지금 뭘 물어보고 있어요? 평가 관리가 아니라 성과 관리를 물어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왜 굳이 과거에 있었던 이러한 단순히 관리적인 차원,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그냥 단순히 누구를 돈을 더 많이 줘야 되고 야 누구한테 임금 더 많이 줘야 되냐, 야 누구 승진시켜야 되냐, 이러한 어떤 관리적인 결정을 위해서 단순히 직원들의 성과를 평가하는데 그치는 그러한 관리 전략이 아니라 왜 굳이 성과라고 하는 그러한 것을, 그러한 개념을 여기에 썼느냐, 성과 관리를 물어본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현대적인 개념의 그 이제 평가거든요. 성과 관리는. 그러면은 왜 전통적인 이러한 과거의 이런 개념이 아니라 왜 현대적인 이러한 성과 관리를 물어보았느냐. 지금 이 성과 관리에서 추구하고 있는 중요한 목적들이 있어요. 중요한 목적, 3가지 목적 뭐냐면 전략적인 목적이 있고, 그리고 관리적인 목적이 있고, 그리고 개발적인 목적이 있습니다. 전략적인 목적은 조직의 전략적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조직의 구성원들의 행동을 통제하려고 하는 그런 목적이고, 관리적인 목적은 누구에게 돈을 더 많이 주어야 되고 누구를 승진시켜야 되는지 일상적인 의사결정을 하는 그러한 목적이 관리적인 목적이고, 개발적인 목적은 말 그대로 우리 종업원들의 부족한 점이 무엇이고 약점이 무엇이고 강점이 무엇인지를 파악하고 강점을 개발하고 약점을 보완하려고 하는 그러한 교육과 개발을 제공하기 위한 어떤 의사결정이 개발적인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전략, 관리, 개발, 이러한 3가지 목적이 성과 관리의 3가지 목적이에요. 그리고 이 성과 관리는 특히나 이 전략적인 목적과 관리적인 목적을 강조하고 있죠. 과거에 있었던 그냥 단순히 사람들을 줄 세우기 식으로 쭉 평가를 해놓고 단순히 이 사람들에게 어떤 그냥 고과를 매기는데 그치는 평가 관리가 아닌 거죠. 지금 이 출제자가 원하는 방향은. 그 방향을 여러분들 체크를 하셔야 돼요. 이 방향을 처음부터 끝까지 밀고 나갈 거예요. 밀고 나간다고 하는 거는 뭐냐면 우리가 지금 성과관리의 개념을 여기서 깔고 그 다음에 전략과 관리, 개발을 깔았죠. 그리고 나서 성과관리 운영 기준 5가지를 말할 건데, 성과관리 운영 기준은 뭐냐면 타당성, 신뢰성, 수용성, 실용성, 그리고 전략적 수렴성. 타신수실전, 이렇게 5가지를 여러분들 쓰시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뭐 이건 나중에 그냥 여러분들 내용을 다 숙지하시고 보셔도 돼요. 그러니까 근데 이런 5가지 운영의 기준이 있어요. 근데 여기서 제가 하나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지금 이 성과 관리를 하기 위한 기준을 5가지를 쓰라고 했어요. 근데 그러면은 이거를 심지어는 또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운영을 위한 기준이라고 했거든요. 그러면은 실제로 이 기준을 구현하려면, 운영하려면 어떤 그러면은 이러한 타당성이라고 하는 기준을 운영하려면 무엇이 필요한지, 어떤 제도가 필요한지까지 써주면 굉장히 좋은 답안이 되겠죠. 그러니까 지금 이 출제자가 의도하는 거는 뭐냐면 궁금한 거예요. 성과 관리를 실제로 조직에서 실행을 하려면 어떤 제도들이 필요하지? 그러니까 어떤 기준이 필요하지? 그러면 이 기준을 추구하기 위해서, 이 기준을 달성하기 위해서 어떤 기준이 필요하지? 그런 게 지금 궁금한 거거든요. 그러면 궁금한 거에 우리가 대답을 해주는 사람이, 그 사람이 지금 좋은 점수를 받는 거예요. 출제자가 궁금해하는 것을. 근데 이것을 그냥 단순히 성과 관리 운영을 위한 기준 5가지, 그럼 기준 5가지 쓰고 끝! 이게 아닌 거죠.
그냥 기준 5가지 쓰고 끝. 이게 아니라 성과관리 운영을 위한 기준이라고 했기 때문에 실제로 운영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제도들을 실제로 여기에 적용을 할 수 있는지를 써주는 그러한 답안, 친절한 답안이 좋은 답안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저는 어떻게 써줬냐면 이걸 그냥 쉽게 말하면 뭐냐면 여러분들 제일 좀 그냥 좀 이해하기 쉬운 그런 예시를 들어보면 이 타당성이라고 하는 부분은 아니다, 타당성 어렵겠다. 전략적 수렴성, 이것도 실용성을 한번 보면은 실용성은 뭐냐면 말 그대로 돈을 조금 들여서 조직에 기여를 많이 하게 만드는 거예요. 돈을 조금 들여서. 그게 실용적이다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근데 이 실용성을 평가하는 기준 중에 하나가 뭐냐면 ROI라는 기준이 있어요. ROI. Return of Investment. 투자 대비 수익. 내가 투자한 것 대비해서 수익이 얼마나 났는지 체크하는 기준이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어디서 쓰이냐면 이거는 교육훈련에 우리가 교육훈련에 뭔가 개발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실시하고 나서 그럼 이 교육훈련이 얼마나 우리 조직 구성원들의 어떤 성과를 증진시키는 데 기여했는지를 알려주는 기준이 ROI라고 하는 기준이 있어요. 그런데 이 기준을 그러면은 실용성 평가에 실용성이라고 하는 기준을 실제로 우리가 알고 싶을 때 그럼 ROI 기준을 쓸 수가 있겠죠. 그래서 옆쪽에 부제로서 ROI를 달아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저는 이 5가지 기준에 전부 다 부제를 사용해서 실제로 어떤 제도들을 사용을 해서 이러한 기준들을 운영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써줬어요. 운영하는 거 원했으니까. 여기까지 써줬습니다. 그러고 나서 중요한 것도 여러분 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1문과 지금 2문이 있을 때 그러면은 이 사이에 브릿지가 중요하다라고 했죠. 1문과 2문이 별개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의 통합된 하나의 논술로서 완결되기 위해서 여기에 지금 뭐가 필요하다? 또다시 연결고리가 필요한데 어떤 연결고리를 잡을 수가 있다? 지금 문제가 물어본 게 뭐예요? 성과관리의 목적과 성과관리 운영을 위한 기준 그리고 효과적인 성과관리를 위한 프로세스를 물어봤어요. 그러면 지금 이 사람이 뭐가 궁금한 거예요? 자, 뭐가 궁금한 거냐? 그래서 여기서 소결을 내줍니다. 소결. 지금 1번 목차, 2번 목차, 그리고 이제 여기서 이제 3번 목차 잡았죠. 3번 목차 잡고 마지막에 4번 목차로 뭘 잡았냐면 저는 소결 이렇게 해가지고 소결해서 다시 지워버리면 그래서 소결의 내용을 자, 목적. 자, 교수님이 저한테 물어본 것이 목적 물어봤죠. 기준 물어봤죠요. 뭐 이런 물어봤죠. 그리고 이제 프로세스를 물어봤어요. 그러면은 이 사람 지금 궁금한 게 뭐다? 이 사람이 궁금한 거는 성과 관리의 목적을 이해하고 그리고 앞쪽에서 도출된 기준을 중심으로 뭐 해야 된다? 프로세스 만들어야 되는 거죠. 프로세스를 설계해야 할 것.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앞에서 이거 목적이랑 운영을 위한 기준을 검토한 이유가 뭐다? 뭐 하려고? 프로세스를 만들려고. 지금 이 프로세스를 만들기 위해서는 앞쪽에서 이 검토가 필요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프로세스 만들 수 있어요? 갑자기 프로세스 못 만들죠. 그러면 이 프로세스를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이 무엇인지 목적을 정확하게 이해를 먼저 하고 그리고 그 목적을 그러면 실제로 운영하기 위해서 어떤 기준이 필요한지를 검토한 다음에 도출한 다음에 이 목적과 기준을 중심으로 프로세스를 설계해야 할 것이라고 하는 내용을 이 20점짜리 문제 1문의 마지막에 써준 겁니다. 그러면은 어때요? 이 프로세스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자연스럽게 2문으로 연결이 되죠. 연결고리가 여기서 하나 잡혀버리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기서
목적과 기준을 아우르는 하나의 브릿지를 잡아서 프로세스로 자연스럽게 연결을 해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여기서 또 어떻게 잡으실 거예요, 목차를? 효과적인 성과 관리를 위한, 자, 일단 그러면은 문제가 직접적으로 요구하는 거, 우리가 꼭 써야 되는 거 한번 파악을 해보면, 성과 관리를 위한 프로세스, 평가자의 역할, 평가 결과의 활용 방안, 일단 문제가 쓰라고 하는 거는 3가지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 3가지 외에 이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게 지금 있습니다. 뭐냐면, 자, 소름 돋을 거예요, 여러분들. 자, 지금 이 출제자가 또 지금 무슨 힌트를 주고 있냐면, 효과적인 프로세스를 설정을 해달라고 했어요. 효과적인 프로세스. 이게 무슨, 왜 소름이 돋는 거냐. 자, 무엇이 효과적인 성과 관리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효과적인 성과 관리랑 이 출제자가 생각하는 효과적인 성과 관리가 다를 수도 있는 거예요. 그 무슨 말이냐면, 이 출제자가 생각하기에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생각하기에는 효과적인 성과 관리라고 하는 거는 무조건 돈을 조금 들여서 무조건 돈을 조금 들이는 거, 무조건 이 자원을 투입을 조금 하는 게 효과적인 성과 관리라고 볼 수도 있죠. 누군가는. 여기에 대해서 지금 합의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어떤 거를 효과적인 성과 관리로 볼 것인지에 대해서 여러분들 생각이랑 지금 이 출제자의 생각이 다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먼저 우리가, 자, 우리 교수님, 제 답안에서는 효과적인 성과 관리라고 하는 거는 이거예요. 딱 잘라서 제가 정의를 해드릴게요. 효과적인 성과 관리란 이거예요. 돈을 적게 들이는 게 아니라 우리는 뭘 원하는 것이다? 성과 관리의 목적이 앞에서 뭐였다? 전략, 관리, 개발 3개였는데, 근데 앞에서 우리가 봤던 것처럼 왜 굳이 성과 관리를 물어봤느냐. 그러니까 지금 이런 관리적인 목적 더 이상 필요 없다라는 거죠. 그럼 뭐가 좋다? 뭐를 우리가 더 지금 추구하려는 것이다. 전략적인 목적은 사실상 실무에서 고려해야 하는 그런 부분은 아닌 거죠. 그러면은 뭐만 남는 것이다? 개발적인 목적이 중요한 거구나. 개발적인 목적을 지금 이 출제자는 중요하게 여기고 있기 때문에 성과 관리라고 하는 거를 지금 우리에게 쓰라고 요구를 하고 있는 거구나. 그거를 캐치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개발적인 목적이라고 하는 내용을 우리가 써줄 건데, 그래서 이제 첫 번째 목차로 저는 뭘 잡았냐면, 우리가 앞에서 검토를 하긴 했지만 성과 관리의 진짜 중요한 목표는 2개예요. 2개. 그 얘기를 교수님한테 던지는 거죠. 그러니까 교수님, 저도 이제 성과 관리 목적 3가지 있는 거 아는데 실무에서도 아시잖아요. 교수님도 아시잖아요. 성과 관리의 양대 목표는 실제로는 관리적인 목적과 그리고 이제 개발적인 목적이죠. 관리적인 목적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이제 보상을 결정하는 거죠. 개발적인 목적은 뭐다? 이제 교육 훈련 같은 거를 실시를 하기 이전에 이 사람들이 지금 우리가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기준과의 갭이 얼마나 되는지를 평가해야지 어떤 식으로 교육을 하고 얼마나 교육을 할지를 결정할 수가 있게 되죠. 그래서 성과 관리의 중요한 양대 목표는 관리적인 목표와 개발적인 목표가 있어요. 그리고 이거를 표현하는 그림이 있거든요. 미시간 어프로치라고 하는 그림이 있는데, 이거는 뭐냐면 처음에 이제 선발을 하고 이 선발한 사람들이 성과를 냅니다. 그러면 성과를 낸 거를 평가를 하죠. 근데 그러면 이 평가의 결과가 어디로 가냐면 보상 또는 개발로 갑니다. 그러면은 보상하고 개발하면은 결국 이 사람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성과가 다시 좋아지죠. 그래서 지금 이 게이트 키핑을 담당하고 있는 거예요. 게이트 키핑은 뭐다? 얘가 지금 문지기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문지기 역할을 한다는 건 뭐냐면 보상과 개발이 제대로 이루어져서 우리가 지금 우리가 추구하는 거, 성과를 제고시키는 이 궁극적으로 목표하는 이 결과를 나타내기 위해서 평가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 이제 미시간 어프로치라고 하는 개념이 있습니다. 이 개념을 여기서 사용해서 우리가 지금 관리의 목표 그리고 개발의 목표, 실무상 중요한 관리의 목표와 개발의 목표 2가지가 있고, 이러한 2가지 양대 목표가 결국에는 어떤 것으로 존재를 한다?
그렇기 때문에 프로세스에 있어서도 두 가지 부분의 프로세스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를 써주는 거죠. 목표가 지금 두 개가 있어. 목표가 두 개가 있으니까 성과 관리를 위한, 효과적인 성과 관리를 위한 프로세스도 역시 지금 보상으로 하나, 개발로 하나, 두 개가 있는 거다. 그래서 지금 두 번째 목차로 프로세스에서 이 미시간 어프로치를 써주는 겁니다. 목표가 두 개니까 프로세스도 역시 두 개가 되어야 된다. 자, 그리고 이 문제에서 여러분들 특징적인 게 뭐냐면 이게 지금 3년 동안 또 이제 계속 내리 반복되는 그 특징이 뭐냐면 아까 우리 그 경영조직론에서는 특징이 뭐였어요? 여러분들한테 진짜로 여러분들이 공인노무사 뭐 컨설턴트로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실제로 가지고 있는 어떤 이론적인 지식을 여기에 주어진 사실관계에 대입을 해서 응용을 하는 거를 계속 원했죠. 3년 동안. 근데 인사관리에서는 3년 동안 어떤 거를 지금 보여주고 있냐면 자, 평가자의 역할, 평가 결과의 활용 방안. 이거 뭐냐면 이거 책에 안 나오는 내용이에요. 이거 책에 없었어요. 이 내용을 가르치고 있는 책은 그 당시에 하나도 없었어요. 그러면 이 내용을 어디에서 갖다 써야 되냐. 책에 없는 거 어떻게 써요?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시험을 보실 때도 아마 생전 처음 보는 뭔가가 나올 거예요. 근데 그때 나 이거 안 배웠어 하고 안 쓰실 거예요? 아니죠. 그럼 어디에서 갖다 써야 되냐. 그거를 여러분들 빨리 판단을 하셔서 순발력 있게 여러분들 배운 것 중에서 빨리 그 개념을 돌려막기 해가지고 이 개념에 적합한 뭔가의 답을 논리적으로 구성을 하셔서 쓰셔야 됩니다. 이거 책에 안 나온 부분이었습니다. 근데 그러면은 어떻게 쓸 거냐, 이거 어떻게 썼냐, 저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첫 번째 목차로 성과관리의 양대 목표를 다시 한번 짚어주고, 목표가 두 개니까 프로세스도 당연히 이중으로 설계가 되어야 된다. 프로세스를 얘기를 해주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평가자의 역할 써줍니다. 평가자의 역할을 써줬어요. 근데 평가자의 역할을 써주기에 앞서서 평가 잘한 뭐 하는 사람이냐, 평가 잘한 뭐 하는 사람이냐에 대해서도 먼저 써줘야죠. 평가자가 무슨 일을 하는지 써주기에 앞서서 평가자는 누구야, 누구냐에 대해서 정의를 내려주는 것이 필요하죠. 또 그래서 평가자는 플랜 그리고 do, C를 하는 사람이다. 플랜은 계획이에요. do는 실행하는 것이고 C는 통제하는 겁니다. 이 앞쪽에서 우리가 세웠던 이 계획이 실제로 잘 수행이 되었는지 통제하는 것이 C입니다. 그래서 플랜 do C를 하는 사람이고, 그리고 다시 우리가 뭐 하면 되냐면 앞쪽에 나왔던 이 키워드들을 다시 포섭해 나가시면 돼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약간 줍는다고 표현을 하는데, 앞쪽에 깔았던 개념을 줍는다고 표현을 하는데, 평가자의 역할을 그러니까 평가자의 의의를 우리가 이제 정의를 내리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뭐 하면 된다? 우리가 앞에서 봤던 거, 성과관리의 목적에 맞게 프로세스를 설계하고, 그래서 평가에 활용하는. 그러니까 평가자의 정의를 우리가 내리자면 성과자의 목적을 이해해서 계획을 세우고, 그리고 실제로 프로세스를 실행한 다음에 그 다음에 그것을 이제 평가에 활용하여서 통제하는 그러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정의를 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평가자의 정의도 책에 없었거든요. 이 개념은 제가 만든 거예요. 즉석에서 만든 거지만 왜 이것이 타당하냐면 이 출제자가 의도하는 어떤 키워드들을 사용을 해서 이 출제자가 원하는 방향에 맞춰서 써준 거잖아요. 평가자는 지금 성과 관리의 목적을 이해해야 되고, 그 이해한 목적에 따라서 프로세스를 설계하는 사람이고, 그리고 그 프로세스를 만들어 놓고 그러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 프로세스에 따라서 보상을 결정하고 개발을 하는 그러한 사람이겠죠. 그런 사람이겠죠. 그래서 평가 관리의 정의를 내려준 거고,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목차로 평가자의 역할을 본격적으로 써줄 건데, 근데 그러면은 여러분들 평가자의 역할이 도대체 뭘까요? 뭐 하는 사람일까요? 이거를 쓰기에 앞서서라기보다
이거를 쓸 때 저는 이제 뭘 그래서 떠올렸냐면 도대체 평가자 역할이 뭐야? 나 안 배웠는데 어떻게? 자, 평가에는 세 가지 차원이 있어요. 평가를 할 때 고려해야 되는 세 가지 차원이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대상, 두 번째는 내용, 자, 세 번째는 시간이 있습니다. 대상, 내용, 시간. 대상이라고 하는 거는 누가 평가를 하느냐예요. 보통 상급자가 평가를 하죠. 자, 그리고 내용이라고 하는 거는 뭐가 있다? 그러니까 보통 이제 원래는 이제 보통은 이제 성과, 결과를 평가를 하죠. 이 사람이 지금 보여준 결과를. 그리고 시간에 있어서는 뭘 평가해요, 우리? 과거에 이 사람이 냈던 어떤 성과를 평가를 하죠. 과거에 평가를 했었어요. 자, 요런 내용이 있어요. 근데 자, 다시 한번 돌아가 보면 지금 이 출제자가 성과 관리라고 하는 키워드를 굳이 쓴 이유는 뭐다? 전통적인 평가, 전통적인 고과, 인사 고과라고 하는 거 그냥 줄을 세워가지고 보상을 누구를 더 많이 줄지를 결정하는 데 그치는 그런 어떤 제한적인 활동이 아니라 실제로 이 사람이 부족한 점이 뭔지 구체적으로 알려줘서 그거를 개선시키고 조직이 원하는 방향으로 계속적으로 행동을 개선, 수정, 보완시켜 나갈 수 있는 피드백을 주는 그러한 성과 관리의 하나로서 지금 이것들을 지금 우리 요구하고 있는 거였잖아요. 그럼 뭐다 지금? 지금 이 사람이 지금 전통적인 어떤 평가가 아니라 미래적인, 현대적인 어떤 성과를 추구하고 있겠구나. 그러면 평가자의 역할이 어떻게 변했겠어요? 상급자의 그냥 그 상급자의 기준에서 바라보는 평가가 아니라 자기 자신을 포함한 다각도의 평가가 있겠죠. 그리고 단순히 인사 고과, 성과 결과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의 잠재력이 얼마나 숨어 있는지 잠재력을 평가하는 그러한 내용으로 변화를 할 거예요. 그리고 시간에 있어서는 그냥 과거에 보여줬던 결과를 판단하는 게 끝이 아니라 미래, 앞으로 이 사람이 보여줄 잠재력이 얼마나 될지 미래지향적인 평가를 하겠죠. 세 가지 측면에서 평가자의 역할이 어떻게 되고 있을 것이다. 변화하고 있을 것이다. 그래서 저는 평가자의 역할을 단순히 평가자의 역할로 끝낸 게 아니라 평가자의 역할 변화라고 하는 목차를 잡아서 써줬어요. 왜냐하면 왜 이게 타당하냐면 지금 이 출제자가 생각하기에는 변화해야 되거든요. 평가자의 역할이. 그래야지 미래적인 성과 관리가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변화가 가능하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이 평가의 3대 차원을 활용을 했죠. 제가 임의로 지어낸 것이 아니라 배웠던 것 중에 이것을 활용을 하고 출제자의 의도에 부합하게 이 내용을 조금 변형을 시켜서 제시를 해준 거죠. 그래서 이렇게 써주고, 그리고 평가 결과의 활용 방안에 관하여 그러면 논하시오. 그럼 평가 결과 어떻게 활용할 거냐? 평가 결과가 있으려면 다시 한번 여러분들 다시 한번 자, 평가 결과는 뭐에 따라서 나온 거죠? 뭐 다음에 나온 거죠? 평가 다음에 나온 거죠. 말 그대로 평가 다음에 나온 거예요. 그러면 평가의 목적에 따라서 평가 방법도 달라지고 평가 결과도 그러면 달라졌겠죠. 목적에 따라서 다시 한번 목적을 우리 돌아가 보는 거예요. 그래서 평가 목적, 이거는 우리 아까 평가 목적 뭐였죠? 양대 목표라고 하면서 처음에 가장 첫 번째 목표로 양대 목표라고 하면서 세웠던 거 뭐예요? 양대 목표라고 하면서 자, 보상과 그리고 개발이었죠. 자, 그러면은 평가 결과를 활용하는 방안에 있어서는 저는 뭐를 썼냐면 자, 커크패트릭 모델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커크패트릭 모델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건 뭐냐면 이렇게 생긴 모델이에요. 이렇게 생긴 모델인데 이쪽에는 조직가치 기여도예요. 조직가치 기여도. 그리고 이쪽에는 뭐가 있냐면 평가에 난이도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높아지는 거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처음에 반응평가를 해요. 반응평가. 자, 반응평가는 뭐냐면 이제 제가 여러분들한테 여러분들 집에 가기 전에 저기서 이제 붙잡아 놓고 오늘 재밌었어요?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재밌었어요?
재미없었어요. 재미없었어요. 물어보는 거 이거 쉽죠? 이거 되게 쉬워요. 이거는 이 사람이 재밌었는지 재미없었는지를 알 수 있는 거는 굉장히 평가의 난이도가 어떻다? 지금 낮죠? 평가의 난이도가 낮으면 뭐가 되냐면 조직 가치에 기여하는 것도 낮아요. 조직 가치에 기여한다라는 거는 궁극적으로 말하면 뭐죠? 조직의 성과를 높이는 거죠. 그러니까 재밌는지 재미없었는지를 알아보는 거는 이 교육 훈련을 통해서 실제로 조직의 성과가 높아졌는지 알기 어렵단 말이에요. 평가가 쉬우면 조직 가치의 기여도도 낮아집니다. 이런 식으로 다음은 뭐냐면 학습이에요. 그리고 행동이고 그리고 결과가 있습니다. 반학, 행결 이런 4가지의 기준으로 되어 있는데 이 축으로 보자면 그러면 결과 평가는 뭐냐면 실제로 이 사람의 교육 훈련의 결과로서 조직이 원하는 성과, 조직이 원하는 어떤 뭐 매출이라든가 그런 것이 이제 증가를 했는지 평가를 하는 거예요. 어렵죠. 근데 조직이 원하는 대로 매출이 늘었어요. 그러면 조직 가치 기여도 높죠. 그럼 지금 이 모델이 갑자기 여기 뜬금없이 왜 등장했냐? 자, 보상과 개발 그리고 이제 관리적인 목적이 있었죠. 또 그러니까 아니다. 그냥 다시 한번 목표를 3가지를 정리를 하면 이제 전략적인 목적이 있고 그리고 관리적인 목적이 있고 그리고 개발적인 목적이 있죠. 그러면 이 3가지 목적에 비추어 보았을 때 여러분들 이 전략적인 목적이라고 하는 거는 어떻게 달성할 수가 있어요? 전략적인 목적. 조직이 원하는 전략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결과평가를 해야죠. 결과평가를 해야죠. 근데 관리적인 목적을 위해서는 그럼 뭐만 필요해요? 이런 결과, 이거는 사실 필요 없어요. 행동이나 학습적인 부분에서의 평가만 하면 되겠죠. 그래서 반응평가는 빼고 반응평가는 학습평가와 그리고 행동평가를 통해서는 우리가 뭘 할 수 있냐면 관리적인 목적을 달성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즉 평가 결과를 지금 이 평가 결과를 어디에 활용할 수 있다? 관리적 목적을 추구하는데 우리가 활용할 수가 있게 된다. 그리고 이 활용 방안, 다시 한번 활용 방안. 그러면 이제 이 결과 평가의 활용 방안은 어떻게 된다? 전략적인 목적을 달성하는데 활용할 수 있다. 즉 우리가 지금 평가한 거잖아요. 이게 지금 평가 결과인데 이 평가 결과를 각각 어디에다가 활용할 것이냐? 지금 이거 평가하기도 어렵고 그런데 평가하기가 어려운 만큼 조직 가치에 기여하는 바가 높으면 그러한 평가의 결과는 우리가 전략적인 목적을 달성하는 데에 활용할 수 있다. 그리고 그것보다는 조금 평가하기 쉽지만 그리고 평가하기 쉬운 만큼 조직 가치에 기여하는 도가 조금 낮지만 그렇지만 이 사람의 어떤 행동이 실제로 변화이고 그러니까 이건 무슨 말이냐면 이 학습은 막 이런 어떤 뭐 회사에서 영어 캠프 이런 걸 보내준 거예요. 영어 캠프를 보내서 이 사람의 토익 점수가 실제로 올랐는지를 보여주는 거거든요. 토익 점수가 올랐는지. 그리고 행동 평가는 뭐냐면 행동이 변했는지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이 영어 캠프에 가서 배웠던 어떤 그런 회화나 그런 거를 실제로 써먹었는지예요. 써먹었는지고 그럼 결과 평가는 뭐냐면 이 사람이 이 회화 능력을 개발시켜서 외국인 바이어를 설득해서 뭐 어떤 그 거래를 성사시켜서 매출에 그것이 잡혔는지를 말하는 거예요. 조금 구분이 되시죠, 여러분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지금 이제 그 학습평가와 행동평가 같은 경우에는 다시 행동평가와 학습평가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관리적인 목적을 결정을 할 수가 있겠죠. 토익 점수 높으면 이거 승진에 반영을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학습평가에 반영을 할 수가 있게 된다. 그래서 이런 어떤 평가 결과의 활용 방안을 커크패트릭 모델, 이 2가지 축을 기준으로 이러한 상황에서는 전략적인 목적, 또 뭐 어떤 상황에서는 관리적 목적에서 각각의 목적에 따라서 활용 방안이 달라져야 된다라고 하는 거를 지금 이 모델을 통해서 지금 설명을 해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썼었어요. 이렇게 썼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2문, 3문 같은 경우에는 그냥 약간 평범하게 나왔었어요.
쉬운 문제, 누구나 쓸 수 있는 문제. 그리고 이제 이게 지금 작년 문제예요. 작년 문제고 근로시간 단축이라고 하는 지금 답안지 요 내용을 보시면 되거든요. 이것도 이제 모범 답안으로 제가 드렸어요. 모범 답안으로 근로시간 단축이라고 하는 거. 자, 여러분들 방금 전에 보신 내용이 뭐가 중요하다라고 했었어요, 여러분들? 출제 의도. 출제 의도를 고민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출제 의도에 부합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아까 우리 그 2019년 문제 같은 경우는 출제 의도가 뭐였다고요? 과거에 그냥 어떤 이제 평범한 인사 고과, 그래서 이제 인사 고과를 매겨서 점수를 매겨서 그냥 뭐 보상을 더 주고 그냥 뭐 승진을 시키고 여기에서 끝나는 평가 관리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구성원들의 어떤 부족한 점을 메꿔서 실제로 그 성과에 도움이 되도록 개선시키는, 육성시키는 그러한 관리 방식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과거의 평가 관리가 아니라 현대적인, 미래적인 성과 관리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그런 출제 의도에 부합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쭉 써줬죠. 근데 그래서 이 2020년의 문제도 똑같아요. 뭐가 똑같냐면 출제 의도가 중요한 것이 똑같습니다. 출제 의도가 중요한 것이 똑같다. 그러면 도대체 이 문제에서 출제 의도는 뭘로 잡아야 되냐? 자, 이 문제에서 출제 의도는 읽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해를 해야 됩니다. 뭘 이해해야 되냐면 근로시간 단축의 의의와 기대 효과와 문제점까지 썼을 때 결론이 나와요. 그러면 이 결론을 바탕으로 기업의 대응 방안을 결정을 해야 되는데 기업의 대응 방안이 뭐 가지각색이겠죠. 그러면 이 기업의 대응 방안을 출제자가 원하는 방향으로 써야 되거든요. 딱 하나의 방향으로. 그럼 뭐냐? 그 방향이 뭐냐? 자, 여러분들 그 모범 답안을 한번 보세요. 모범 답안을 보시면 그 가장 첫 번째 대목차로 이제 법정 근로시간 단축의 의의를 써줬어요. 왜요? 지금 문제가 그거 쓰라고 했잖아요. 그쵸? 1번 목차로 법정 근로시간 단축의 의의 쓰라는 거 써줍니다. 대목차. 그리고 나서 1번 목차로 그러면은 법정 근로시간의 의의를 먼저 써줘야죠. 개념을. 그래서 근로시간은 종업원이 사용자와 계약한 노동력을 사용자의 지위와 명령하에 제공하는 시간이에요. 특히나 법정 근로시간은 법에 의해서 법에 규정된 근로시간이죠. 그래서 이제 일주 최대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할 수 없는 이 시간을 법정 근로시간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그러면 법정 근로시간 단축의 의의는 뭐냐? 법정 근로시간 단축 논의가 등장한 배경은 첫 번째로는 노동 생산성이 매우 낮다는 거예요. 그래서 즉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시간당 노동 생산성을 개선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길게 일해도 이 일한 시간에 비례해서 생산성이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 늘어나면 늘어나는 대로 이 시간 동안 우리가 유실되는 부분이 많다라는 거죠. 그 시간 동안 온전히 집중을 해서 생산성을 극대화하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당 노동 생산성을 개선해야 한다라고 하는 문제의식에서 출발을 했고, 사회적인 측면, 문화적인 측면, 이거는 이제 스킬적인 부분이니까 넘어가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다양한 측면에서 검토를 해주는 거예요. 이러한 법정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것이 각각의 측면에서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 여러 가지 측면에서 검토를 해주는 것이 좋다. 그래서 그러면 어떤 결론을 낼 수 있냐? 이제는 과거와 같이 일방적인 저임금 장시간 근로를 강요하면서 달성한 외형적인 성장이 한계에 도달을 했다. 따라서 우리가 뭘 추구를 해야 된다? 근로시간은 줄이자. 자, 1번 동그라미 보시면 근로시간을 줄여서 근로자를 건강하게 하는데 근로자만 건강하게 해서 될 것이 아니죠. 동시에 기업의 경쟁력을 우리가 제고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의 기업이 계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조금 주고 일을 많이 시켰기 때문에 물리적으로 성장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근데 이제 그런 식의 성장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환경에서는. 따라서 이러한
근로자의 건강 증진과 기업의 근본적인 경쟁력을 제고한다라고 하는 것이 법정 근로시간 단축의 의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근로시간을 단축하고자 한다라고 하는 내용이 이제 밑에 들어가는 것이고, 그래서 두 번째, 자, 두 번째, 이게 지금 뭐였어요? 이게 지금 첫 번째 대목차였고, 자, 두 번째 대목차 기대효과. 그냥 그대로 잡아주시면 돼요. 지금 문제가 주고 있는 대로. 두 번째 목차는 법정 근로시간 단축의 기대효과죠. 그래서 이 측면에서도 여러분들이 뭘 보시면 되냐면, 이것도 약간 스킬적인 부분인데, 기대효과만 쓰라고 했지 누구의 기대효과를 쓰라고 안 했어요, 사실은. 근데 우리가 항상 주체는 누구예요? 인사노무관리에서 주체는 근로자뿐만이 아니라 기업이죠. 그러면 두 가지 주체를 항상 같이 써주셔야 돼요. 노사를 같이 써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근로자. 근로자 측면에서는 건강 증진과 삶의 질 개선. 이게 지금 근로시간을 단축했을 때 근로자에게 기대되는 중요한 효과인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기업에 어떤 효과가 예상된다? 기업은 근본적인 경쟁력을 제고할 수가 있게 되죠. 그러니까 지금 어떤 이런 법적으로 꼭 준수해야 되는 근로시간이 줄어들게 되면은 그 줄어든 시간만큼 더 생산성을 높게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어떤 프로세스를 개선한다든지 아니면은 뭐 기술을 개발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결국에는 전략적인 경영이 가능해지고 근본적인 수준에서, 근본적인 부분에서 경쟁력이 제고될 수가 있겠죠. 쭉 한번 읽어보시면, 그래서 각각의 주체에게, 노사양 주체에게 근로시간 단축이 매우 기대되는 효과가 많죠, 지금. 기대되는 효과가 많아요. 근데 자, 그러면 이제 문제점도 분명히 있겠죠. 문제점 뭐다? 3번 목차로 잡아줍니다. 3번 대목차로 잡아주면 이것도 역시 똑같이 노사 잡아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근로자 측의 문제점은 뭐다? 1번. 노동 강도가 심화되고 임금이 하락되는 그러한 문제점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근로시간이 짧아졌기 때문에 그 시간 동안 오히려 굉장히 타이트하게 근무를 하도록 사용자는 요구를 하겠죠. 그렇게 되면 업무 강도가 오히려 심화되는 문제가 생길 수가 있다. 그리고 이제 기업의 측면에서는 오히려 비효율이 나타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측면에서는 설비를 이용하는 데 비효율이 감소된다. 설비가 계속 돌아가야지 그 설비를 우리가 초기에 설치하는 그 고정 비용을 빨리 회수할 수 있는데, 이 설비를 놀리면 놀릴수록 결국 기업이 투자한 만큼 투자 대비 수익을 올릴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오히려 기업의 가격 경쟁력이 약화됩니다. 가격 경쟁력, 여러분들, 가격적인 측면에서의 경쟁력이 강화된다라고 하는 거는 무슨 의미예요? 임금 후려쳤다라는 거예요. 임금을 깎아야지 내가 싸게 팔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가격 경쟁력이 약화된다라고 하는 거는 반대로 뭐죠? 근로자들이, 자, 이거는 이제 여기서 이제 중요한 문제가 나타나는 겁니다. 이게 지금 핵심인 거예요. 이 문제가 지금 기업이 왜 가격 경쟁력이 약화가 될까? 기업의 가격 경쟁력이 약화된다라고 하는 거는, 자, 그냥 사람이에요. 사람 곱하기 시간. 이게 뭐냐면 이게 생산성이거든요. 자, 우리가 10명의 사람을 가지고 10시간을 일하게 했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자, 그냥 기계적으로 계산을 해가지고, 자, 그러면은 100개를 만들 수 있다라고 쳐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1시간을 일했을 때 1개를 만들 수 있다라고 하면은, 한 개의 재화를 만들 수 있다라고 하면은 10사람이 10시간을 일하면은 100개를 만들 수 있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가 뭐 하는 거다? 지금 이 시간을 줄이자고 하는 거예요. 그럼 이 시간이 줄어들어요. 그러면은 똑같이 10명의 사람을 써서 5시간밖에 일을 못 시킨다라는 소리거든요. 단적으로 말하면. 자, 그러면은 어때요? 50개밖에 못 만들어요. 생산성이 떨어졌죠. 생산성이 떨어졌는데 생산성을 떨어뜨리는 거 이제 구경만 할 수가 있나요? 못해요. 그러면은 일단 시간은 우리가 고정된 거예요. 시간을 우리가 못 옮기는 거예요. 정부가 지금 규제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100개를 만들려면 사람은 어떻게 만들어야 된다? 20으로 고쳐야죠. 자, 20으로 고쳤어요. 그러면은 다시 100개가 되긴 했는데, 자, 임금이 어때요? 2배가 됐죠.
임금이 2배가 됐는데 가격 경쟁력이 그러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50%. 오히려 가격의 경쟁력은 임금이 상승한 만큼 떨어졌다라는 거죠. 그 이게 무슨 문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사람을 갈아서 그러니까 시간을 오래 들여서 일하게 만드는 이러한 방식은 더 이상 이제 유효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된다? 우리가 궁극적으로 추구해야 하는 방향은 어떻게 된다? 그러니까 사람을 줄이진 않으니까 똑같이 10명을 일하게 하고 5시간을 일하게 하는데 100개를 만들 수 있는 생산성 향상을 위한 다양한 대응 방안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10명을 데리고 10명을 10시간을 일을 시켜서 100개를 만들 수 있는 그때가 지금 더 이상 이제 유효하지 않다. 10명으로 5시간밖에 일을 못 시키면 50개를 만드는 거 그냥 손 빨고 그냥 지켜만 보고 있는 게 아니라 20명을 그냥 단순히 이거를 사람으로 보존을 하는 것이 아니라 뭘로 보존을 하겠다? 이거를 완화시켜 줄 수 있는, 보완해 줄 수 있는, 생산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또 다른 어떤 대응 방안을 통해서 이 줄어든 생산성, 그래서 약화된 가격 경쟁력을 다시금 회복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방식으로 뭐 해야 된다? 그래서 생산성 증대. 요게 지금 키워드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방식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냐면 여러분들 이거는 이제 뭐 나중에 얘기할 거긴 한데 이런 이제 문제점이 나오고 대응 방안이 나오잖아요. 문제점이 나오고 대응 방안이 나오면 이 문제의 핵심을 꼭 짚어주셔야 돼요, 여러분들. 지금 형식이 어떻게 돼 있어요, 지금? 문제점. 그러니까 기대효과, 근로자, 기업. 문제점, 근로자, 기업. 다 나눠져서 써졌는데 그리고 나중에 뭐가 있는 거예요, 지금? 대응 방안의 핵심이라고 하는 내용이 여기 들어갔죠. 그러니까 이거 무슨 말이냐면 이거 되게 제가 다이어트를 예시로 많이 드는데 이게 왜 지금 이 핵심을 잡는 게 왜 중요하냐면 이걸 대응 방안을 기계적으로 안 쓰려면 이 핵심을 어떻게 잡는지가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내가 살이 쪘어요. 이런 살이 찐 문제가 있어요. 내가 지금 살이 쪘다라고 하는 어떤 문제가 있는데 이 문제의 핵심이 뭐냐? 자, 핵심은 내가 밥을 많이 먹어서. 두 번째, 내가 운동을 안 해서. 자, 세 번째는 이런 밥을 많이 먹은 것도 아니고 뭐 어떤 신진대사에 어떤 문제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다? 이 문제의 진짜 핵심이 이 중에 뭔지 내가 결정을 해야지 대응 방안을 결정을 할 수가 있죠. 내가 밥을 많이 먹었으면 대응 방안으로 뭐 해야 돼요? 식단 조절을 해야 돼요. 문제의 핵심이 만약에 운동을 안 한 거였으면 뭐 해야 돼요? PT 끊어야 돼요. 자, 신진대사가 문제다. 그러면은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아야 되죠. 이게 무슨 말이냐? 문제의 핵심이 뭔지에 따라서 솔루션이 달라지기 때문에 문제를 쓰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문제가 궁극적으로 추구하고 있는, 그러니까 그 문제의 진짜 핵심이 뭔지, 밥을 많이 먹으니까 살이 쪘다라고 하는 거는 문제인데 이 문제가 발생하게 된 진짜 핵심이 뭐냐? 밥을, 운동을, 신진대사를 이거를 여기 짚어줘야지 뒤에 있는 솔루션이 타당하게 되는 거거든요. 요거를 여러분들이 짚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 기업의 가격 경쟁력이 약화됐다라고 하는 문제가 있었고 표면적인 문제가 있었고 그러면은 그 표면적인 문제가 왜 일어나게 됐냐면 생산성을 단순히 기업이 인력을 더 뽑는 걸로 그거를 보전하려고 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발생을 한 거죠. 그러면은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응 방안은 뭐가 있어야 된다? 인간을 더 뽑는 게 아니라 생산성을 증대시켜야 된다. 제한된 근로시간 동안, 거기 지금 꺽쇠 표시되어 있죠. 제한된 근로시간 동안 최대의 생산성을 이끌어낼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세 가지 측면에서. 그래서 제도적인 측면, 시스템적인 측면, 조직문화적인 측면에서 생산성을 증대시킬 수 있는 다양한 기법들을 활용하는 것이다. 그 기법들은 이제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아실 수가 있고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 다시 한번 보세요. 자, 뭐가 중요하다? 출제 의도. 출제 의도. 자, 출제 의도 그 말 그대로 이거 그냥 쉽게 말하면 뭐예요? 출제자가 생각하기에 이 문제점은 이미
아마 동일하게 다 생각을 할 거예요. 문제점은 정해져 있어요. 문제점은 정해져 있는데 이 문제점의 핵심을 밥 많이 먹은 걸로 정했니? 이 출제자는 지금 이 문제의 핵심을 밥 많이 먹은 걸로 나는 결정을 했어. 그러면 밥 많이 먹었으니까 식단 조절을 해야 돼 라고 하는 이 대응 방안을 결정을 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를 맞춰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딴소리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자, 여기서 갑자기 이 사람은 지금 신진대사가 안 좋아서 어떤 뭐 갑상선에 질환이 있어가지고 지금 살이 쪘습니다. 그러니까 뭐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아야 돼요. 이런 식으로 대응 방안을 쓰는 이 답안은 지금 뭐다? 그냥 이 사람이 아무리 여기서 타당하게 뭔가를 논리적으로 진짜 아름답게 답안을 작성을 했어도 이거는 뭐다? 출제 의도에 부합하지 않는 답이거든요. 이런 답을 쓰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를 써야 된다? 대응 방안으로서 유연적 근로 시간제를 쓰는 것이 이 해의 답안이었어요. 이 해의 정답. 이거를 이런 식으로 안 쓰면 전부 다 낮은 점수를 줘버렸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그러니까 뭐 여러분들이 뭐 어떤 수어 모기 같은 거 이제 보셨겠지만 작년에 그래서 이런 특이하게 굉장히 좀 평소에 잘하시던 분들도 말도 안 되는 점수를 받은 그러한 케이스가 많았거든요. 작년에. 이거를 안 맞춰서 그래요. 출제 의도를. 생각을 안 하고 그냥 쓴 거죠. 그러니까 물론 이것도 맞을 수 있어요. 다 타당하죠. 현실 세계에서는 어떤 대응 방안도 사실은 다 타당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뭐가 중요하다? 이거를 채점하는 사람의 의도. 채점하는 사람의 의도가 매우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자, 그리고 이제 올해 문제가 나왔어요. 올해 문제. 올해 문제 이제 이것도 같이 답안을 보시면서 자, 여기에 또 뭐가 나왔냐? 뭐가 나왔냐? 여기서의 이 올해의 또 출제 의도는 또 뭐였냐면 여러분들, 자, 출제 의도가 지금 이거를 지금 분석을 해볼게요. 역량 중심 인적 자원 관리와 직무 중심 인적 자원 관리를 비교하여서 논하고, 자, 먼저 여기까지 지금 문제가 요구하고 있는 거, 표면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거는 비교해서 논하라고 하는 거 지금 1번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역량평가 방법 중 평가센터 활용의 의의와 기법 4가지를 쓰고 각각 설명하래요. 그러면은 일단 활용의 의의 2개, 그리고 기법 4가지 3개. 그러면은 쓸 거 3개밖에 없네? 너무 쉬운 거 아니야? 하지만 여러분들 이거를 생각을 해야 돼요, 여러분들. 굳이. 자, 역량 중심 인적 자원 관리를 직무 중심 인적 자원 관리랑 비교해서 논하라고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역량 평가 방법을 쓰라고 했어요. 자, 그럼 이거 왜 그랬을까? 답안을 한번 볼게요. 자, 먼저 가장 첫 번째 대목차로서 개방 시스템으로서의 기업이라고 하는 내용이 또 있어요. 자, 기업은 뭐다? 기업은 개방 시스템이에요. 조직과 마찬가지로 기업은 개방 시스템이에요. 환경에 따라서 달라져야 되거든요. 뭐가 달라져야 되냐면 기업이 인적 자원을 관리하는 방식이 환경이 달라지면 달라져야 돼요. 그쵸? 이러한 내용을 먼저 우리가 써준 이유는 뭐냐면 여기서도 지금 이 출제자가 의도하고 있는 게 뭐냐면 야, 이제 직무 중심 인적 자원 관리 우리 환경에 안 맞아. 우리 지금 뭐 해야 돼? 평가센터 이런 거 활용해가지고 역량 평가를 한 다음에 이거 가지고 우리 역량 중심 인적 자원 관리 해야 돼. 이거를 지금 출제자가 의도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쪽으로 옮겨가야 된다. 역량 중심 인적 자원 관리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게 여기 깔려 있는 거예요. 이렇게 깔리지 않았으면 뒤에서 역량 평가 방법을 쓸 때 평가센터 활용을 왜 하라고 했겠어요? 이런 얘기를 안 줬겠죠. 만약에 역량 평가로 옮겨가야 된다라고 하는 이러한 뉘앙스가 여기 없었겠죠. 이런 내용이 없었겠죠. 그래서 환경에 따라서 달라져야만 한다. 그래서 즉 과거 안정적인 환경에서 효율적인 관리 방식으로 기능해왔던 직무 중심 인적 자원 관리가 이제는 유효하지 않다. 왜냐하면 이러한 우리 현대 기업의 지금 처해 있는 경영 환경이 너무 급속하게, 너무 빠르게, 그리고 너무 역동적으로 지금 바뀌고 있어서 직무 자체가 없어지거나 직무 내용이 근본적으로 변하는
환경이 되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렇게 빠르게 변화하는 환경 속에서는 직무 개념이 가지는 경직성을 극복하고 인적 자원의 유연하고 효과적인 활용이 가능한 역량 중심 인적 자원 관리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식으로. 그래서 요 앞에 지금까지 요 앞에 지금 문제가 요구하는 거 하나도 안 써주고 뭘 쓴 거예요? 지금 우리가 왜 역량 중심 인적 자원 관리를 왜 써야 되는지, 왜 검토해야 되는지. 제가 이거 이제 나중에 이제 막 모의고사 계속 진행되면서 이 얘기를 진짜 많이 쓰거든요. 왜 이렇게 쓰셨어요? 왜? 제 의도가 뭐예요? 왜? 왜가 없어요. 여러분들의 답안. 제가 약간 화가 난 건 아니고 왜가 중요합니다. 그럼 왜 써줘야 되냐? 우리가 지금 역량 중심 인적 자원 관리를 왜 이거랑 비교해서 왜 역량 평가 방법을 왜 우리 알아야 되냐? 우리가 변화하는 환경에 따라서 인적 자원 관리 방법이 달라져야 되기 때문에 이제는 역량 중심 인적 자원 관리를 해야 하는 환경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 이거 논의할 필요성이 있다. 먼저 깔아준 거죠. 그리고 나서 세 번째 대목차로 역량 중심 인적 자원 관리를 써준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그 시스템이 체계가 똑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 1번 개념, 역량의 개념을 먼저 깔아주고 역량의 개념, 두 번째는 역량의 특징을 깔아줍니다. 역량의 특징은 상황 대응적이고 유연적이고 관찰과 측정이 가능해서 피드백이 용이하다라고 하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즉 역량 중심 인적 자원 관리는 이러한 역량을 우리가 최대한 개발시켜 나갈 수 있는 쪽으로 인적 자원 관리를 하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써주시고 네 번째 목차로 똑같은 구조로 직무 개념, 직무 특징, 직무 중심 인적 자원 관리의 개념 똑같이. 그러니까 이거 이제 막 어떤 한 분이 좀 이제 지적하셔가지고 제가 그 뒤로는 이 단어를 안 쓰긴 하는데 이게 정말 이 단어가 진짜 적합하거든요. 그러니까 왁구라고 하는데 이 딱 왁구를 딱 동일하게 똑같이 맞춰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답안을 왜냐하면 이게 여러분들이 이 채점자가 글을 읽어나갈 때 어떤 식으로 글을 읽냐면 사실은 이 다음에 어떤 내용이 나오겠지 기대하면서 읽거든요. 기대를 하면서 읽기 때문에 기대했던 내용이 나와줘야 돼요. 그러면 앞에서 목차를 잡았으면 비교하라고 했잖아요. 근데 갑자기 뒤에서 다른 내용을 쓰게 되면은 뭐야? 뭐지? 이 내용은 갑자기 어디서 나온 거지? 그러니까 기대했던 내용이 나오지 않게 되면은 굉장히 당황한단 말이에요. 기대했던 내용을 써주시라는 거죠. 동일하게 맞춰서. 그리고 나서 이제 역량 중심 인적 자원 관리와 직무 중심 인적 자원 관리를 이제 드디어 비교를 해줍니다. 그러니까 비교하기에 앞서서 우리가 지금까지는 각각의 정의를 내려준 거죠. 역량 중심 인적 자원 관리가 뭐야? 직무 중심 인적 자원 관리가 뭐야? 각각 뭔지 먼저 설명을 해줘야지만 그 설명된 특징에 의거해서 비교가 가능하기 때문에 지금 이제 우리가 이제 비교를 해주는 거예요. 근데 이거 비교점을 정할 때도 여러분들 이번에 이제 그 답안을 쓰신 분들 중에 그냥 이 비교점을 그냥 다른 어떤 그런 특징들을 비교 지점으로 삼으신 분들도 있어요. 근데 그것도 저는 괜찮다, 그냥 상관없다고 생각을 하기는 하는데, 근데 여러분들 보시면 자, 뒤쪽에 지금 뭐가 있냐면 역량 평가라고 하는 거를 굳이 줬어요. 자, 역량 평가. 이거 왜 줬을까? 그리고 앞에 뭐가 있냐면 인적 자원 관리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여러분들 이제 대충 아시겠지만 인적 자원 관리는 뭐로 이루어져 있냐면 확보, 개발, 평가, 보상, 유지, 이직, 확개평, 보, 유, 이 이러한 단계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근데 왜 굳이 여기서 그러면 평가를 찝어줬을까? 우리 아까 평가 뭐였어요, 여러분들? 평가는 뭐를 위한 게이트 키핑? 뭐를 위한 문지기? 보상과 개발을 위한 문지기잖아요. 그래서 평가가 어떻다고 했어요? 평가가 너무 중요하다. 이 인적자원 관리를 제대로 돌아가게끔 만드는 문지기예요, 문지기. 얘 문지기예요.
그러면은 뒤에서 문지기를 지금 짚어줬죠. 야, 문지기 할 때 지금 평가센터 활용해라. 했어요. 그럼 짚어줬어요. 그러면은 이 문지기가 어디에 필요한 거예요? 인적자원 관리에서 필요한 거죠. 그러면은 직무중심 인적자원 관리와 역량중심 인적자원 관리를 뭐로 비교하는 게 타당하다는 소리예요? 학교평 보유위로 비교하는 게 타당하겠죠. 그래서 확보관리와 평가관리 그리고 보상관리 이렇게 지금 비교를 한 겁니다. 그리고 5번에 소결을 써줬죠. 왜 지금 우리가 이런 식으로 비교를 했고 우리가 왜 지금 이 인사관리 시스템으로 이거를 비교를 했고 우리가 이 비교한 궁극적인 이유는 뭐냐. 인사평가가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 지금 이렇게 비교한 거야 라고 하는 걸 지금 이 문단에서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인적자원 관리라는 전체 시스템의 순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지금 이게 여러분들 미시간 어프로치거든요. 이 시스템의 순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평가 시스템, 평가 시스템이 문지기로서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그러면 인적자원 관리가 제대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평가 시스템이 중요하대요. 그러면은 역량중심 인적자원 관리를 우리가 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뭐가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인적자원 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평가가 중요하대. 그러면은 역량중심 인적자원 관리를 하려면 뭐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역량평가가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자연스럽게 여기서 브릿지 하나 넣고 뒤쪽으로 역량중심 인사평가, 역량평가 방법을 써주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역량평가의 실시를 써주고 그리고 지금 이 문제에서 지금 깔려있는 전제가 뭐냐면 역량평가 방법 중에 굳이 평가센터를 쓰라고 했어요. 그럼 왜 굳이 여러 가지 역량평가 방법 중에 평가센터를 또 쓰라고 했을까? 왜가 중요하죠? 왜 그랬을까? 왜냐면 역량평가는 뭐냐면 일단 처음에 역량평가가 뭔지 써야죠. 역량평가는 역량 모델링을 통해서 우리 회사에서 고성과를 내는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알려줘야 되는 거예요. 역량 모델링을 통해서 평가 기준을 결정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회사에서 굉장히 성과를 많이 내는 사람은 굉장히 어떤 뭐 진취적이고 자율적인 그런 성격이 있고 그리고 이 사람의 어학 능력이 매우 높은 그러한 프로필이 있어. 그렇다면 그것이 평가 기준이 되겠죠. 그래서 높은 성과 창출의 원인이 되는 행동 특성을 도출하고 정의 내려서 반드시 복수의 평가 도구와 복수의 평가 주체를 사용해야만 뭐가 되는 것이다? 역량평가가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근데 평가센터가 뭐냐면 이 역량평가 방법이 가지고 있는 특성을 다 가지고 있어요. 얘는 평가센터 방법은. 평가센터 방법에서는 여러 명의 훈련받은 관찰자들이 여러 가지 기법을 동원해서 평가를 하는데 게다가 이 평가센터 방법을 사용할 수 있는 목적이 3가지가 있는데 그 목적에 따라서 그럼 결국 뭐가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평가 기준이 달라지겠죠. 관리자를 뽑고 싶을 때는 관리자가 앞으로 될 만한 잠재력이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를 뽑는 기준이 설정이 되겠죠. 근데 관리자의 역량을 개발하려고 하는 목적으로 평가센터법을 사용할 때는 관리자가 앞으로 가져야 하는 역량이 뭔지, 이 하급자들을 관리하기 위해서 중요하게 여겨지는 어떤 목적이 뭔지, 여겨지는 그런 역량이 뭔지에 따라서 평가의 기준이 달라지게 됩니다. 목적이 여러 가지면 평가 기준이 여러 가지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요구되는 역량의 종류와 수준을 달리 설정하여서 필요한 자질이 뭐다? 평가의 기준이기 때문에 프로필을 확정하고 그 우리가 확정한 프로필을 기준으로 삼아서 우리가 평가를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역량평가는 뭐였어요? 자, 역량평가 뭐였다? 역량평가는 처음에 프로필을 확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자, 두 번째로는 복수의 도구를 사용해야 한다. 자, 세 번째, 복수의 평가자가 필요하다. 이러한 측면에서 보았을 때 무엇이야말로 역량평가를 실시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다? 평가센터야말로.
왜냐하면 목적, SDI라고 하는 세 가지 목적이 있는데 그 목적에 따라서 프로필 달리 설정할 수가 있고 복수 도구, 복수 평가자.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역량평가 방법으로 굳이 평가센터를 사용하는 거구나 라고 하는 걸 도출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써주고 평가센터법은 평가 주체, 평가 도구 측면에서도 활용의 의의가 있다. 그래서 즉 평가센터 운영을 통해서 역량평가를 실시하기 위해서는 평가 목적을 먼저 결정하고 평가 기준, 주체, 도구를 구성해야 된다. 그런데 평가센터법은 자 여러분들 말 그대로 평가센터법은 센터를 건립해서 거기에 사람들을 보내서 평가를 하는 거거든요. 일단 돈이 많이 들겠죠.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상당한 자원이 투입되기 때문에 관리자급, 그러니까 중요한 사람들인 거죠. 중요한 인물들을 개발하는 목적으로 주로 쓰입니다. 그래서 관리자 역량 개발을 위한 교육 훈련 기법을 이 센터에서 주로 사용을 하겠죠. 언제? 운영할 때. 그래서 비즈니스 게임, 사례 연구, 역할 연기법, 인바스켓 훈련 이러한 관리자 교육 훈련 기법을 여기서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써주시면 되고 그리고 두 번째 문제 같은 경우는 이거는 조금 설명하기 여러분들 이제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이거는 그냥 나중에 읽어보시고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 자, 세 번째 우리 그 인사노무관리론에서의 특징이 뭐라고 했어요, 여러분들? 특징이 뭐라고 했죠? 문제에서 안 배운 거. 우리 그 방금 전에 2020년 문제 이제 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기업의 대응 방안도 책에 안 나왔던 거예요. 책에 없는 거예요. 자, 여기서 평가센터 운영 시 사용되는 기법 이것도 책에 직접적으로 나와 있는 거 없습니다. 없고 그리고 이제 올해 여러 사람들의 그런 어떤 여러 사람들을 놀라게 한 이제 직장 내 괴롭힘 요 문제가 나왔죠. 책에 아무것도 없었어요. 아무 직장 내 괴롭힘 개념 없고 조치 방안 당연히 없죠. 이거 지금 법이잖아요, 법. 우리가 지금 근기법 지금 판례 외우기도 어려운데 지금 이런 조문 하나하나 다 못 외우고 있죠. 이거를 아마 준비해서 간 사람은 제가 진짜 장담하는데 전국에서 한 50명도 안 될 거예요. 이거를 진짜 이게 나올 줄 알고 준비를 해갔다. 그럼 그분은 약간 이제 점쟁이 이런 거 하셔도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건 뭐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된다, 여러분들. 그냥 여러분들이 배운 것 중에 답이 있다고 생각하고 쓰셔야 되는 거예요. 나 이거 안 배웠어, 나 못 써. 이렇게 하시면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쓸 수 있냐. 일단은 유지관리라고 하는 거를 써줘야 돼요. 유지관리. 유지관리의 개념은 뭐냐면 자, 첫 번째 목차로 유지관리를 써줍니다. 유지관리란 종업원이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근로시간, 모티베이션, 능력을 유지 및 관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과라고 하는 것이 나려면 우리 아까 봤죠? 아까 생산성이라고 하는 거를 뽑아내기 위해서는 아까 뭐였어요? 사람 곱하기 근로시간이었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이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근로시간 관리도 중요하다라는 거였어요. 근데 이 사람은 뭘로 이루어져 있다? 신체적인 능력과 그리고 마음, 모티베이션, 심신이 있죠. 그래서 이제 육체적인 능력과 정신적인 능력을 계속적으로 유지, 관리하는 겁니다. 유지, 관리는. 그래서 이러한 내용을 먼저 첫 번째 목차로 써주시는데 근데 그러면은 직장 내 괴롭힘은 이러한 유지관리 측면에서 어떤 중요점이 있다. 육체적인 능력, 정신적인 능력도 악영향을 미치고 모티베이션도 떨어뜨리기 때문에 중요하다. 근데 우리가 제일 앞쪽에서 뭘 깔았냐면 지금 사후적인 대응, 그러니까 발생이죠, 발생. 그러니까 우리가 왜 발생과 예방을 지금 나누고 있냐면 여러분들 이 문제에서 지금 요구하는 거는 발생 시의 조치 방안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그냥 직관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발생하기 이전에 이걸 예방하는 게 더 좋은 방법 아닐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항상 그런 식으로 접근하셔야 돼요. 모든 게 물이 엎질러지고 나서 그거를 닦는 것보다 물이 엎질러지지 않게 예방하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그래서 항상 약간 뭐 대응 방안, 조치 방안 이런 게 있으면
예방이 좀 중요하다. 그렇게 좀 방향을 좀 잡으시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사후적인 대응이란 거죠, 이거는. 물이 엎질러진 다음에 대응을 하는 것이고, 근데 그게 아니라 사전적으로 미리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 사전적 대응, 예방의 중요성이 있다. 그리고 이제 직장 내 괴롭힘. 그래서 이제 첫 번째로 이제 유지 관리 써주고, 두 번째 이제 직장 내 괴롭힘 써주고, 이제 개념을 써주시는 거죠. 개념은 뭐 어쩔 수 없죠. 이건 뭐 그냥 지어내서 그냥 뭐 직장 내 괴롭힘 뭐 쓰셔도 됩니다. 무방합니다. 그리고 이제 직장 내 괴롭힘 대응의 중요성을 써야 돼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도 쓰라고 하는 것만 보면 엄청 간결하죠. 도대체 이거 뭘 쓰라는 거야? 개념 쓰고 조치 방안 쓰고 끝났나? 뭐 써야 되지? 생각이 안 난다. 생각이 안 난다. 근데 우리 아까 뭐였어요? 조치 방안, 대응 방안 쓰기 이전에 이 조치 방안이 왜 필요한지 써야 되죠. 대응 방안이 왜 필요한지 써야 돼요. 그러면 뭐다? 중요성을 써줘야죠. 도대체 우리가 그러면 직장 내 괴롭힘을 왜 조치해야 되는가? 그러니까 조치 안 해도 되잖아요. 뭐 사실상. 왜 굳이 우리 이거 왜 조치해야 되지? 왜 조치해야 될까? 중요성을 먼저 써야지만 이 답안이 완결이 되는 거죠. 그러면은 이것도 여러분들 뭐다? 그냥 기계적으로 그냥 쓰세요. 노사, 근로자 측면, 기업 측면 하나씩 써주는 거예요. 사이좋게. 그래서 기업의 경제적인 효율성은 당연히 경제적인 손실을 방지해야 하는 그런 측면이 있고, 종업원의 사회적인 효율성 측면에서는 인간 존중의 이념을 실천할 수 있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렇게 양 측면에서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를 알았어요. 그러면은 조치 방안도. 그러면은 둘 다 중요한데 조치 방안은 기업의 조치 방안만 해줄 거예요? 아니죠. 조치 방안도 역시 노사 각각 이렇게 해서 3개 노사 각각. 그런데 이 조치 방안을 다시 한번 어떤 기준으로 나눴냐면 소극적인 기준과 적극적인 기준, 그러니까 적극적인 조치, 소극적인 조치와 적극적인 조치로 나누어서 이 괴롭힘이라고 하는 거를 기업에서 면밀하게 관리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를 보여주는 거죠. 소극적인 조치와 적극적인 조치로. 그래서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내용은 다 책에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다 제 책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소극적인 조치로는 그냥 사람을 다른 데로 보내는 거죠. 교정적인 전환 배치는 사람 다른 데로 보내는 거고, 고충 처리 절차는 그 위에 있는 사람들이랑 얘기할 수 있는 공식적인 통로를 마련해 놓는 거예요. 그리고 종업원의 사회적인 효율성 측면, 그러니까 종업원의 어떤 정신적인 측면의 이런 보호를 위해서는 첫 번째로는 그냥 이야기를 들어주는 거, 카운슬링을 해주는 거. 그리고 조금 더 적극적인 방식으로는 아예 프로그램을 공식적으로 설계를 해서 이 종업원들이 겪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사전에, 사후에 혹은 이런 식으로 지원을 해주는 그러한 어떤 프로그램을 제공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조치 방안을 우리가 배운 것 중에 다 쓸 수 있습니다. 다 배운 거예요. 이거 다 배운 거고 다 책에 있는 겁니다. 이렇게 쓴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뭐 하면 된다? 우리가 앞머리에서 제시했던 거, 사후적인 것보다 예방이 중요하다. 예방이 중요한 이유는 인간이기 때문이죠. 인간은 한번 다쳐버리면, 이 마음이 다쳐버리면 이거를 다시 회복하는데 굉장히 어렵죠. 발생할 경우의 조치도 중요하지만 예방할 수 있는 대책이 더욱 중요하다. 종업원은 인격체이기 때문이다 라고 하면서 그냥 간결하게 정리를 해주시면 아주 아름다운 답안이 됩니다. 네.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3개년, 총 거의 6년, 이제 6년치 답안을 이제 여러분들이 보셨죠. 6년치 답안을 이제 다 분석을 해보셨으니까 여러분들의 이제 공부 방향, 그래서 이제 공부 방향을 이제 한마디로 정리를 해보면은, 이제 오늘의 그 핵심을 정리를 해보면, 자, 경영조직론은 뭐다? 경영조직론과 이제 인사관리가 조금 달라요, 여러분들. 어떤 식으로 조금 다르냐면, 경영조직론 같은 경우는 기본적인 개념, 물론 인사도 똑같이 개념, 이론, 이거는 여기까지는 똑같죠. 기본적인 개념과 이론을 완전히 숙지하는 것 자체는 똑같아요. 근데 이거를 어떤 식으로 써먹는 게 조금 다르냐면, 이 이론을
이 문제가 주고 있는 사실관계에 대입하는 게 필요해요. 강조는. 그리고 인사는 뭐냐면 이 기본 개념 있잖아요. 기본 개념, 기본 이론을 전혀 다른 방향으로 활용, 응용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관계를 주고 그 안에 우리가 배웠던 이론을 써먹는 거라면 인사 같은 경우는 내가 한 번도 써보지 않은 개념을 받아들었을 때 내가 배웠던 개념, 내가 배웠던 이론 중에 정답이 있다고 생각하고 이 이론을 타당하게 재구성해서 뭐에 부합하는 출제자의 의도에 부합하는 답을 쓰는 것이 중요한 키포인트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뭐 물론 연기에는 그냥 이런 거 이제 뭐 고민하실 필요 없이 그냥 중요한 이 체계를 거시적으로 잡아가는 게 이제 가장 중요한데 모의고사를 이제 공격적으로 보시면서 내년에는 이제 이러한 출제 경향을 반영한 문제를 푸시면서 이것들을 이제 대비를 해 나가시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이제 공부를 하실 때 이런 것들을 좀 염두에 두고 계속 공부를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좀 빨리 끝내드리려고 했는데 뭐 시간을 꽉 채워가지고 수업을 했네요. 그래서 여러분들 너무 고생 많으셨고, 네, 여러분들 도움이 되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네, 조심히 돌아가세요. 네, 감사합니다.